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KBS, MBC 공영방송 장악 문건에 대한 수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찰 수사 상황과 새롭게 밝혀진 MB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지아 변호사님도 워낙 달변에 출중한 평론을 하고 계셔서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미래, 예, 뭘 또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미래 민변회장. 김대현 기자님. 네. 저희가 일부에서 논의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사실상 투톱.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그다음 우원식 원내대표의 역시 고개를 숙인 자세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속보는 어쨌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정하겠다. 예.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는 예. 것이지 합의해주겠다라고 밝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결은 표결대로 하는 거고, 하지만 협의를 거쳐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인준을 진행하는 거를 합의했다. 합의했고. 네, 그런 거죠. 그렇다고 우리 당에서 다 100% 찬성한다라고 한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당론으로 이분에 대한 표결을 찬성한다. 이걸 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대로 가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렇게 되면 자율투표로 가면서 완전히 막는 이런 상황은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숫자적으로도 이미 국민의당이 여당 편에 쓴다고 하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할 거고 과반을 훌쩍 넘는 표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뭐 하실 얘기 있나요? 다음 대법관 후보인가요? 아니 민변에서도 대법관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충분히 후보뿐만 있겠죠. 대법관이 그리고 이제 그 14명이기 때문에 또 진보 일색으로 가도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만큼 대법관 구성도 다양한 게 맞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활발한 토론과 부딪힘을 통해서 사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른바 숙이 충분하게 토론돼서 평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다른 대법관도 설득하고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토론하는 것을 수기로 기록을 하자. 그렇죠. 숙의. 숙의 심사숙고할 때 숫자. 숙의 민주주의를 그래요. 숙의 민주주의. 좀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 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런 얘기 아니에요. 숙의하니까 수기로 기록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한겨레 신문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김대현 기자님. 네, 뭐 대형 사건에 대한 보도가 한겨레 신문만을 통해서 유독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요즘. 배 아프세요? 아니 뭐 그냥 사실을 전달한 겁니다. 전임 9년 동안에 그 대형 사고가 조선일보 통해서 터졌습니다. 시속 게임이죠. 그랬나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이 계속 바뀌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사세가 확장됐잖아요. 종편도 생겼고, 종편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종편, TV 조선하고 친합니다. 출연은 안 하지만 친합니다. 정봉주 의원님하고 친한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우상, 사도 있고요. 배성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오늘 한 거고 현재 문성근 씨가 검찰 참고인으로 출두해서 조사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국정원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분들이 이제 지난 과오 국정원의 과오를 조사하는 와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비판을 했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오늘 문성근 씨를 검찰에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끝났나요, 지금?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인 출두를 하면서 이제 한 얘기들 중에 그 몇 가지 눈에 띄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김여진 말고 김민선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배우였는데 예. 그 당시에는 좀 깨어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었고 광우병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사태 때 뭐 청산과리 관련된 발언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주요 무대에서 사라졌고 예.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민선에서 김규리로. 예, 오죽구 방송 출연했다가 좌절되고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이게 운이 안 풀리나 보다. 그 안에 깊숙한 곳에서 옥죄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이 있었던 걸 모르고. 그래서 오늘 출두하면서 문성근 씨가 그동안에 가장 고생했고 마음 졸였던 분이 김민선이 아닐까, 김규리가 아닐까. 저기 오늘 김규리 씨가 슬픈 얘기했네요. 블랙리스트 이 몇 자의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다. 아직 30대 말인데요. 가진 않았는데. 저는 내가 그동안 낸 소중한 세금이 나를 죽이는데 사용됐다니. 이거 무척.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남녀 이런 걸 할 수 없지만 여배우들이 20대, 30대가 절정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놓친 거거든요. 그리고 김규리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정말 한창 잘 나갔을 때였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으로 많은 영화를 소화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김민선이라는 여배우가 사라졌죠. 그리고 아주 작은 영화에 아주 사소한 역할로 등장을 했던,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지봉 교수님, 저는 김민선 씨죠. 20대 때 기억이 아주 도회적 이미지에 좀 까칠한 성격의 그런 이미지의 연기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개념 있는 연예인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게 사실은 이제 아까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광우병 사태 때 본인이 개념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해서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걸 이제 SNS상에 올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도 이분이 세월호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거침없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연예인이 자기 생각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미국 같은 데를 보세요. 미국은요, 정치인 지지도예요. 내가 트럼프를 싫어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오바마를 지지한다. 이런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영화에 출연에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생계 위협을 느끼거나 드라마 출연에 무슨 블랙리스트가 내가 잘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돼 있는 내용인데, 김여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김민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고 본인의 생계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대가 꽃다운 나이에 여배우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30대라고 하면 그 나이를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서 방송국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지침서잖아요. 지침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출연을 안 시키고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도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한 거죠. 2008년이면은 이제 김민선 씨가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들어갈 때인데 20대 때 활약했을 때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현, 송혜교 이런 분들처럼 톱 탤런트로 발돋움하기 바로 직전에 그분들이 A+나 A급이라고 한다면 A-나 B+에서 막 도약하려고 그럴 때 80년 광우병 발언한 것 때문에 덜컥 그 깔딱국에서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그 벽을 못 넘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한번 찍히니까 이제 방송국들이 그냥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침을 받았겠죠. 국정원의 지침을 받든 뭐 그런 연예인들을 빼라고 그랬든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연예인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질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김대영 기자님.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봤더니 제가 오전에 다른 방송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게 MBC,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말 방송국을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3단계로 정확하게 나눠서 또 그게 실행에 옮겨졌고,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될 정도로 치밀했어요. 그게 지금 가능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사안들은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조직이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자체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 혹은 반대 의견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습니다. 왜? 이른바 정권을 보호 혹은 정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민영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참 아쉽게도 말이죠. 얼마 전에 민주당 연찬회에서도 또 이런 관련 문건이 이제 보도가 돼갖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에 대한 어떤 방송사를 내 편에 두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 계속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나 MBC가 향후에는 어느 특정 정권에서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대안으로 넘어가기에는 벌어진 일이 너무 크고 엄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되죠. 물론 가야 되죠. 언론이 예. 정권으로부터 자유, 경제적 권력, 그다음에 정치적 권력으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당연히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기로 가기 전에 지금 이미 이런 잘못된 국민들은 일들을- MBC, KBS를 장악하는 예. MBC보다 KBS가 더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있었던 방송 장악의 음모를 다 예. 파헤쳐야 돼요. 음모 및 실행. 실행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많은 기자들도 있고 PD도 있고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영화 감독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덮고 넘어가 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국가라는 기관이 언론을 장악하고 연예인들의 생계를 막을 만큼의 압력을 가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 밝혀내야죠. 그리고 예.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선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80년 요즘 택시 운전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황석영 씨가 쓴 책을 보면 80년 광주 항쟁의 현장에서 택시 운전사에서는 저 방송국이 불타고 있어요, 이것만 나왔는데, 그때 방송국이 불타고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이렇게 맞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폭도로 왜곡해서 그렇죠. 보도되는 상황에 분노해서 방송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서서히 여론을 왜곡했던 게 9년 동안 그대로 자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자나 방송국의 관계자들의 권력이 영혼을 지배하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인간의 존엄성. 예. 존엄성을 파괴를 하려고 했던 게 실제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됐죠.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충성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자기의 영혼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집에 놔두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거 엄청난 거죠. 이게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과거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이제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됐는지 과거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2004년도 국정감사 때 MBC 최일구 앵커 기억나시죠? 네. 최일구 앵커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초선 의원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 그 멘트를 최일구 앵커가 하고 그 리포트를 했던 기자가 무슨 우 기자인데 거의 이 기자가 뭐 천재적인 리포트 능력을 있어서 이제 MBC가 인정하는데 지금 2008년 이후에 리포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게 와갖고 후배들까지도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정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MBC 이런 게 겉으로 큰 총론만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안에서 당했던 기자들, PD들,
작가들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삶이 도륙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신문 방송학과 교수로서 그럴 때 뭐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열심히 얘기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핍박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수할 때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가지고 왜 미디어법 반대하냐고 저한테. 아, 왜 미국에서 반대하냐? 귀국해서 반대해라. 아니 그건 아니죠. 그게 제가 미디어법 통과하면 종편 생기면 언론 독점화되니까 하지 말자. 제가 이명박 계속 그렇게 주장을 제가 반대했거든요. 종편 생기는데 출연 기회가 늘어났잖아요. 그렇긴 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미디어법 반대할 때 텍사스 주립대 교수를 했는데 예. 그 미국에 있는 교수한테까지 국정원 직원이 와서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는 그래도 그렇게 세게 안 했어요. 좀 살살 써달라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저는 그래도 뭐 미국에 있는 교수니까 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국 시민권자세요? 아, 시민권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 교수한테 자기들 국정원 무슨 압력을 넣겠어요. 미국 학교에 압력을 넣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는 거죠. 예. 한국의 방송사는 직접 지금 본인들이 주무를 수 있는 기관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김 기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방송국의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가 정치 권력, 즉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선임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구조화에서는 국정원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장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갈아버릴 수 있어요. 이 사회를 통해서. 예.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산업,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고 본인이 PD인데 프로그램 못 만들고 기사를 못 쓴다. 얼마나 그게 예. 스트레스겠습니까? 김 기자님한테 만약에 기자인데 기자 하지 말고 스케이트장 관리하라 그러고 저기 밖에 가서 풀이나 뽑으라 그러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게 인생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한 사람이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고요. 가족들까지도 피해를 받아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가정도 파괴하고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김 기자님. 네. 재작년쯤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이 팟캐스트나 이런 거로 활동을 하면서 재작년쯤에 이제 그러면 과거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K 쪽의 기자, M 쪽의 기자 그분들하고 특히 이제 M 쪽의 기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만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여의도에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면 보통 방송 기자들은 그 한 8시 반쯤 만나요. 리포트하고 그렇죠. 준비하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빠져나오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 한 7시 만나는데 8시 반, 9시쯤 만나서 왜 그런가 그렇게 봤더니 여의도로 오는데 2시간씩 걸려요. MBC 기자들이. 그럼 왜 기자들이 이렇게 오래 걸렸나 봤더니 저 인천 끝, 저 멀리 있는 곳으로 다 이미 발령이 외곽으로 나 있었고 여의도 오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이른바 오지로 발령이 난 거죠. 오지로 다 발령이 난 거죠. 아주 에이스들인데 정치부, 법조부 출입이면 다 에이스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나면은 처음에는 막 행복해요. 옛날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자신의 처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오늘 만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른바 이순신 미팅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 예. 우리의 모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게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들 눈에서 난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한 8년, 7년, 9년을 살아왔는데 그럼 그것이 결국은 정권이 이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문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안 말고 지금 현실에서 누가 이 마지막 정점의 책임자가 누구일까? 예, 그 책임자는 검찰 수사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바로 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또 다른 그 반작용이 여기에 개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K사나 KBS나 MBC나 다 사실은 또 그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부 사람들도 좀 약간 쪼개져 있습니다. 물론 세력의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예.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는 거는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려면 바로 잡는 것에 역시나 정치적인 입김이라든가 외품이 작용하지 않도록 뭔가 시스테믹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오해 소지가 있는 입장을 늘 수사라는 대변해요. 게 수사를 해서 제가 되면 기소하고 제가 중하면 구속시키고 그게 어느 선 누가의 지시에 의해서 예. 했는지는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그 수사 과정이 설령 국정원 TF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그 자체가 또 오히려
문제다. 이 발상은 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문제 있는 얘기를 좀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되지면 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물타기가 돼버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영혼을 파괴를 한 것이고요. 국정농단의 사실 원조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이명박 대통령이든 그 당시에 청와대 수석실이든 간에 발본색원 해갖고 엄벌에 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김대영 기자처럼 저렇게 또 뭐하게 얘기하시 또 화내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얘기하지 또 댓글도 막 신이 나서 달려요. 저 김대영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재 변호사님 이게 진짜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고 뭐 김대영 기자님도 그걸 모르면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갈 것은 아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 문성훈 씨가 출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작은 예산밖에 들어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 이면에 화이트리스트가 있지 않았었냐. 이 화이트리스트에 만약에 재정이나 재원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100% 국가 세금이다.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양이 될 것이다. 조사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개혁위 관계자들, 국정원 개혁 TF 관계자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잖아요. 장수동무 김창수. 그 국정원 개혁이 아닌가요? 네, 일원이죠. 예, 근데 이제 빠져나갔죠. 보좌관 하면서. 이거 지금 일원으로 돼 있죠. 자, 이분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블랙리스트 조사보다 훨씬 중요한 특혜가 주어진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조사? 근데 만약에 돈이, 이 궁금한 게 이겁니다. 돈이 화이트리스트에 갖고 이른바 극우 진영의 문화예술인 방송인들을 지원하는데 썼다고 한다면 이게 횡령죄, 국고손실죄 이런 등등의 죄목이 적용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이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형법이 적용되어지는데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에 적용이 되나요? 국고손실죄죠. 지금 현재 민병주 심리전단장, 단장하고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심리전단 단장, 사이버 외곽팀장 등이 이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는데요. 그 죄명 자체가 국고손실죄입니다. 아, 그래요? 국고손실죄는 일반인들이 업무상 횡령할 때보다 아주 가중 처벌하게 돼 있어요. 5억 이상이면 5년 이상 무기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5억입니까? 그게 50억이 아니라? 5억 이상입니다. 일반 50억이라고 그러고 다른 방송 나와서 실수했잖아요. 실수를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반 그 특경법에서의 횡령은 5억 이상 50억 미만 끊고 또 50억 이상 50억 이상일 때 최대 무기까지 할 수 있는데 이건 5억 이상은 아주 중한죄라고 판단합니다. 국고손실과 특경법은 별개 문제네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가중하게 돼 있는 거죠. 자, 정리하면 특경법상의 국고손실죄는 5억서부터 50억이라고 하는 구간을 만들어놨는데 그냥 국고손실죄요? 국고손실죄는 구간이 없습니다. 5억 이상이면 아주 중한 범죄로 치고. 둘의 차이는 뭡니까? 그럼 특경법상의 국고손실과 국고손실 둘의 차이는 뭐예요? 그것은 일반인의 횡령보다 국고를 손실한 것은 금액이 5억이어도 굉장히 위중한 거다고 보는 거죠. 그 국고손실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렇죠. 특경법상의 국고손실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사기업에서 그 사적으로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하고 국가 돈을 유용한 것은 죄질이 다르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무기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중한 죄고 화이트리스트에 관련된 범죄가 더 중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화이트리스트 말씀하셨으니까 뭐 이를테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청와대가 정경련을 동원해서 본인들에게 우호적인 보수단체에 지원하라 해서 총 지원한 금액이 68억이었다.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이른바 핍박을 받거나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몫이겠죠. 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당신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때 이만큼 이득을 받았으니까 온전히 비난을 받아야 돼라고 해서 이들의 실명을 제기하는 순간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를 잠재적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위가 그 핍박을 받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책을 주는 거는 맞지만 화이트리스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응징하자라고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정하게 근데 지금 문제는 물론 저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는 명단을 밝히냐 안 밝히냐 이런 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거기 국고가 들어갔을 때 국고 손실 그걸 집행한 공무원이 더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공무원이 문제죠. 그거를 그 이득을 얻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적법 절차에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어떤 기업을 선택했다면 그건 죄가 안 되겠죠. 예. 법적 근거 없이 지원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지원과 함께 그 지원 때문에 특정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특정 집회에 동원이 되거나 또는 특정 행사에 일부러 나가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 뇌물처럼 받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인을 지원하고 지지했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문화활동을 해. 근데 개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지해. 그래서 내가 문화활동을 그렇게 하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돈을 받은 단체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집회에 나가서 그런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또 법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세월호 그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그런 걸 한다거나 예.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일부 그 단체들이 예. 국정원의 지시나 아니면 조정을 받아서 또는 청와대의 어떤 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특정 집회에 나가서 특정 어떤 구호를 외치거나 특정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뭐 성명을 내거나 이런 일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함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국정공영방송 장악 문건 주요 내용을 봤더니 문화방송 인적 세션 그러니까 최문순 사장 시절에 있었던 분들 속가내고 그랬죠. 자 그다음 편파 프로그램 퇴출시키고 예. 그다음에 노조 파괴 공작을 하라. 예. 그 노조 파괴 공작을 어느 정도로 하냐면 지금 아까 김 기자님 얘기했던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방송 대파업이라고 지금 이 파업 말고 2012년에 파업을 또 한 번 했습니다. 2012년에 170일간의 170일 동안 파업을 했죠. KBS 94일간의 네. 파업. 그래가지고 김재철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잘라냈어요. 해임시키고 그다음에 퇴출시키고 아니면 한직으로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그 유능한 사람을 다 추천하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시용 기자들을 뽑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짧게 계약적으로 뽑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또 노조를 만든 거예요. 그게 노조 파괴 공작 아닙니까? 그게 120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뭐 그분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만 세상과 일정 부분 괴를 같이 하는 또 생각을 같이 하는 공유하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서 기존의 언론 노조 민주노총사나 언론 노조원들에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도 노조 파괴 아니겠습니까? 예. 또 일단 노조에 가입한 사람한테 등급을 줄 때 내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잖아요. 예. 노조 활동을 하거나 노조에 가서 파업을 했을 경우에는 등급을 제일 낮은 등급을 주는 거예요. A, B, C, D 중에 D를 준다거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 범했다는 거죠. 예. 김재철 사장이. 최 교수님, 예. 공범자들 보셨나요, 영화? 아직도 안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도대체가 뭐라고 다니세요? 방송하느라고. 아니, 언론 방송학 듣기는- 전문 그렇죠, 그 봐야죠. 교수가 맞습니다. 그 공범자들 안 보면 어떻게 하세요? 뭐 대략 내용은 압니다만. 저는 네. 생뚱맞게 왜 그 뭐냐면 이자 변호사 보셨나요? 예, 같이 봤잖아요. 아, 저하고 같이 봤군요. 예.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김재철 사장에게 최승원 PD가 카메라를 들이댑니다. 근데 그 김 선배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인터뷰를 따는데 김재철 사장이 생뚱맞게 영화를 보고 방송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뭐라 하냐면 MBC는 민영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자 변호사님 좀 생뚱맞게 느끼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 이야기가 이 문건에 그 나오는 얘기가 내용이죠. 이 문건에 나와 있어요. 결국 마지막 단계는 MBC를 민영화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공작이 국정원의 공작이 철저하게 몸에 입력이 돼서 이게 쇠뇌가 돼 있는 쇠뇌가 돼 있는 거죠. 또 암기시기 그 공부에 얼마나 능한 사람이겠어요. 아니 암기되면 나오고. 사실은 이 민영화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필립이라는 사람이 그때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하고 예. 있었어요. 그 사람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사장 할 때 이진숙이라고 하는 MBC 기자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비서실장이고 무슨 높은 직책을 하고 있어요. 김재철 밑에서. 예. 홍보국장인가? 그래서 그 최필립 씨를 만나서 했던 얘기가 녹취록이 나와요. 그 녹취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박문진이 주식을 다 내다 팔자. 그리고 민영화 시키자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 하나를 없애자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의 공영방송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민영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최 필립과 이진숙 그다음 홍보국장인가 실장과 대화 내용이었어요. 그게 공개가 됐죠. 그래서 노조의 반발을 샀는데 결국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는 결국 경제적 이익에 관계없이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공영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사주가 있으면 사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선정성, 폭력성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편향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항상. 아니 개인적으로 회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방송사를 운영하더라도. 공영방송을 만든 이유는 그런 권력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러니까 정치 눈치 안 보고 경제 눈치 보지 않고 시민들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하고 또 이익이 남지 않더라도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나 시사 프로그램 많이 만들으라고. 그래서 공영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영방송 없애고 민영방송 가자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도 줄이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오락화되는 방송 시장 자체가 오락화되고 연예화되는 그런 쪽으로 뉴스도 연성화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김대영 기자님, 지금 민영방송이 이제 공중파 지상파 방송 중에 민영방송이 SBS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SBS 기자들이 작년 촛불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작년에도 그러고 느닷없이 우리가 가장 민주적인 방송이에요. 그래요? SBS가 민영방송인데 민영방송은 영업 목적으로 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방송인으로서 정상적인 길을 가다 보니 어느 날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제일 앞에 있어요. 사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민영이 되든 설사 민영이 된다고 할지라도 민영방송이라도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언론사 같은 경우도 광고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지만 항상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민영화로 한다고 해갖고 뭐 세상이 바뀔까요? 근데 이제 공영과 민영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공영은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익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시청자에게 제공한다. 예, 좀 적절 보더라도 좀 의미 있는. 근데 이제 적자를 본다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 하여튼 적자를 보지 않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일반 민영들은 시장의 요구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퇴출되는 거고. 퇴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SBS는 시장의 요구에 최대한 잘 부합해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때 대히트를 쳤던 모래시계라는 작품이 사실상 SBS를 살려낸 것과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90년대 초에 어렵게 개국을 해서 90년대 초중반을 넘어가는 요 개독이 여기서 그야말로 대박 드라마를 치면서 어떤 민영 방송의 대표 주자로서 성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충실한 방송의 본연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기자의 그 워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퇴출됩니다. 반드시 퇴출됩니다. 퇴출된다는 얘기를 듣고 TV조선 관계자들이 덜컹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요즘 뭐 개편도 하고 해서 열심히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 9시 뉴스는 조금 제가 9시 뉴스 요즘 최근에 못 봐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원세훈 국정원장이 창의력이 뛰어난 분일까? 아니면 기획력이 뛰어난 분일까? 아니면 그 위에 누가 계실까? 당연히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원세훈 국장이 물론 본인의 충성심에 반로해서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겠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러나 저는 분명히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그 당시에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일을 하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국정원장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국정원장은 수시로 일일 보고든 다른 형태의 보고 양식으로 보고서를 계속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 일일 보고 양식으로 국정원 전체 사항 중에 일부라도 방송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용이 안 들어가면 국정원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이 결국 국정원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몰래 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음지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나쁜 짓만 계속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진 거죠, 결국. 이 MB 정부가 결국은 방송을 오해한 것 같아요. 방송을 이렇게 하면 장악될 수 있겠다. 방송을 오해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방송을 오해하다. 예, misunderstand
근데 저는 정 의원님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 방송은 상업이든 민간, 우리가 상업방송, 민영방송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공영방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법 제1조는 모든 방송은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민영도요? 네, 민영도요. 오호. 그건 방송법의 범위 안에는 모든 방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방송법에 엄격결에 얘기하는데 전 진리를 맞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방송법 1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방송법 1조. 변호사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오호. 변호사도 이렇게 변호사의 업무 자체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빼버리면 상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방송 기자나 방송 작가나 PD나 여기에서 공공성을 배제시켜버리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굳이 방송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없는 되면요. 거죠. 예. 공중파라는 것은 공공재를 이용해서 그 사인이 돈 버는데 국가가 그 이렇게 제공해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미스언더스탠드 브로드캐스팅 누가 했을까요? MB일까요? 저는 이게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노조를 파괴시키는 거 국정원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되는 거에 보고는 하겠지만은 이 시작 자체를 아하.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흐름을 보게 되면 예. 김기춘 실장이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난 지시한 대로 했습니다라고 증언이 바뀌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2012년 대선 결과가 달라졌으면 예. 이명박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꼴이 됐을 수밖에 없는 거죠. 탄핵되고 지금 현재 구속되고 장기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나 국정을 동원해서 대선에 개입했던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결론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국정원의 KBS, MBC 장악 문건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을 장악할 수 있으라고 믿었던 정권의 최정상에는 누가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악 반드시 뿌리 뽑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점에 계신 분 조금 걱정되시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직전에 그분들이 A+나 A급이라고 한다면 A-나 B+해서 막 도약하려고 그럴 때 80년 광우병 발언한 것 때문에 덜컥 그 깔딱국에서 걸려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그 벽을 못 넘어갔고. 그렇죠. 그리고 10년이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한 번 찍히니까 예. 이제 방송국들이 그냥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침을 받았겠죠. 국정원의 지침을 받든 뭐 그런 연예인들을 빼라고 그랬든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 연예인이 활동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계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런 아주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김대영 기자님. 네. 오늘 한겨레 신문 봤더니 네. 제가 오전에도 다른 방송하면서 이제 보수 진영의 인사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이게 MBC, KBS를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유로 정말 방송국을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3단계로 정확하게 나눠서 또 그게 실행에 옮겨졌고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심될 정도로 치밀했어요. 그게 지금 가능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무엇보다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이끌었던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사안들은 지시와 명령에 의해서 조직이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국정원 자체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발 혹은 반대 의견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했습니다. 왜? 이른바 정권을 보호 혹은 정권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민영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근데 참 아쉽게도 말이죠. 얼마 전에 민주당 연찬회에서도 또 이런 관련 문건이 좀 보도가 돼갖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사에 대한 어떤 방송사를 내 편에 두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 계속 식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BS나 MBC가 향후에는
어느 특정 정권에서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대안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만들어야지 뭐 그렇게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이제 지금 저렇게 대안으로 넘어가기에는 벌어진 일이 너무 크고 엄중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야 되죠. 물론 가야 되죠. 언론이 예. 정권으로부터 자유, 경제적 권력, 그다음에 정치적 권력으로 자유를 누려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거기로 가기 전에 전에 지금 이미 이런 잘못된 국민들은 일들을- MBC, KBS를 장악하는 MBC보다 KBS가 더 심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있었던 방송 장악의 음모를 다 파헤쳐야 돼요. 음모 및 실행. 실행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당한 많은 기자 기질적 가버렸다. 아직 30대 말인데요. 가진 않았는데. 저는 내가 그걸 그동안 보면서 낸 소중한 세금이 나를 죽이는데 사용됐다니. 아, 이거 무척.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이렇게 남녀 이런 걸 할 수 없잖아요. 여배우들이 20대, 30대가 절정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놓친 거거든요. 그리고 김규리 씨의 경우에는 그 당시 정말 한창 잘 나갔을 때였거든요, 이른바. 그래서 잘 나가는 여자 연예인으로 많은 영화를 소화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김민선이라는 여배우가 사라졌죠. 그리고 그리고 아주 작은 영화에 아주 사소한 역할로 예. 등장을 했던, 그러면서 지난 10년을 보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는 김민선 씨죠. 네. 20대 때 기억이 아주 도회적 이미지의 좀 까칠한 성격의 네. 그런 이미지의 연기로 기억이 나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개념 있는 연예인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게 사실은 이제 아까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광우병 사태 때 예. 본인이 개념 있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려고 해서 거기서 촛불 집회를 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반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 이걸 이제 SNS상에 올린 거예요. 아하.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도 이분이 세월호 사건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마다 본인의 생각과 사상을 거침없이 표현하셨어요. 근데 연예인이 자기 생각 표현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미국 같은 데를 보세요. 미국은요, 정치인 지지도 해요. 내가 트럼프를 싫어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오바마를 지지한다. 이런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영화에 출연에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 생계 위협을 느끼거나 드라마 출연에 무슨 블랙리스트가 내가 잘리거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내용인데, 김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김민선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억압을 받고 본인의 생계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30대 꽃다운 나이에 여배우로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30대라고 하면 그 나이를 국정원의 공작에 의해서 방송국들이 알아서 그 사람을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지침이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지침서잖아요. 예. 지침서가 내려갔기 때문에 결국 사실은 출연을 안 시키고 예. 이미 진행되는 부분들도 더 이상 진행을 못하도록 한 거죠. 2008년이면은 이제 김민선 씨가 막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들어갈 때인데 20대 때 활약했을 때를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현, 송혜교 이런 분들처럼 톱 탤런트로 발돋움하기. 기자들도 있고 PD도 있고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영화 감독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걸 덮고 넘어가 버리면 또다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조직적으로 국가라는 기관이 언론을 장악하고 연예인들의 생계를 막을 만큼의 압력을 가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다 밝혀내야죠. 그리고 예. 책임 있는 사람은 그 책임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런 선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제도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80년 요즘 택시 운전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근데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고 하는 황석영 씨가 쓴 책을 보면 80년 광주 항쟁의 현장에서 택시 운전사에서는 저 방송국이 불타고 있어요. 이것만 나왔는데 그때 방송국이 불타고 있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이렇게 맞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폭도로 왜곡해서 보도되는 상황에 분노해서 방송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방송을 장악하고 서서히 여론을 왜곡했던 게 9년 동안 그대로 자행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자나 그 방송국의 관계자들의 권력이 영혼을 지배하려고 그랬던 거고,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 인간의 존엄성. 예. 존엄성을 파괴를 하려고 했던 게 실제 파괴가 된 거죠. 파괴가 됐죠.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권력에 충성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자기의 영혼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집에 놔두고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거 엄청난 거죠. 이게 어제 이제 저도 이제 과거 자료를 이렇게 쭉 정리하다가 이제 과거 자료를 정리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됐는지 과거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2004년도 국정감사 때 MBC 최일구 앵커 기억나시죠? 네. 최일구 앵커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초선 의원 하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는데 그 멘트를 최일구 앵커가 하고 그 리포트를 했던 기자가 무슨 우 기자인데 거의 이 기자가 뭐 천재적인 리포트 능력을 있어서 이제 MBC가 인정하는데 지금 2008년 이후에 리포트를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약간의 우울증 비슷한 게 와갖고 후배들까지도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조금 정상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막상 MBC 이런 게 겉으로 큰 총론만 얘기하면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그 안에서 당했던 기자들, PD들, 작가들 이 사람들하고 생각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런 토론하는 것을 수기로 기록을 하자. 그렇지. 숙의. 숙의 심사숙고할 때 숫자. 수기 민주주의를 그래요. 수기 민주주의. 좀 어려운 거 하지 마세요. 심사숙고 해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수기하니까 수기로 기록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한겨레 신문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김대영 기자님. 네, 뭐 대형 사건에 대한 보도가 한겨레 신문만을 통해서 유독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요즘. 배 아프세요? 아니 뭐 그냥 사실 전달한 겁니다. 전임 9년 동안에 그 대형 사고가 조선일보 통해서 터졌습니다. 시속 게임이죠. 그랬나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정권이 계속 바뀌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로운 일입니다. 좋은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일보 사세가 확장됐잖아요. 종편도 생겼고, 종편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 종편 조선 TV 조선하고 친합니다. 예. 출연은 안 하지만 친합니다. 정봉주 의원님하고 친한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우상, 사도 있고요. 네. 배성규 이런 사람들하고 친합니다. 예. 자, 지금 상황이 오늘 한 거고 현재 문성근 씨가 검찰 참고인으로 출두해서 조사받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국정원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이분들이 이제 지난 과오, 국정원의 과오를 조사하는 와중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비판을 했던 문화연예계 인사 82명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국정원이 검찰에 넘긴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오늘 문성근 씨를 검찰에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도 끝났나요, 지금?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참고인 출두를 하면서 이제 한 얘기들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발언들이 있었는데 김여진 말고 김민선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여배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깨어있는 연예인이라고 하는 평가도 받았었고 이명박 정권의 광우병 사태 때 뭐 청산과리 관련된 발언을 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런 연예인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10년 동안 주요 무대에서 사라졌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김민선에서 김규리로. 예, 오죽 그 방송 출연했다가 좌절되고 그러니까 내 이름 때문에 이게 운이 안 풀리나 보다. 그 안에 깊숙한 곳에서 옥죄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제3의 손이 있었던 걸 모르고. 그래서 오늘 출두하면서 문성근 씨가 그동안에 가장 고생했고 마음 졸였던 분이 김민선이 아닐까, 김규리가 아닐까. 저기 오늘 김규리 씨가 슬픈 얘기했네요. 블랙리스트 이 몇 자의 나의 꽃다운 30대가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 검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배우 문성근 씨가 오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KBS, MBC 공영방송 장학 문건에 대한 수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검찰 수사 상황과 새롭게 밝혀진 MB 정부 국정원의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대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주간조선 기자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지아 변호사님도 워낙 그 달변에 출중한 평론을 하고 계셔서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미래, 예, 뭘 또 인사하려고 그랬어요. 미래 민변회장. 김대현 기자님. 네. 저희가 일부에서 논의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네. 방금 들어온 속보가 사실상 투톱.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의 유감 표명. 그 다음 우원식 그 원내대표의 역시 고개를 숙인 자세.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거는 속보는 어쨌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을 정하겠다. 예.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는 예. 것이지 합의해주겠다라고 밝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게 그래서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표결에는 표결은 표결대로 하는 거고, 아하. 하지만 협의를 거쳐서 이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인준을 진행하는 거를 합의했다. 합의했고. 네, 그런 거죠. 그렇다고 우리 당에서 다 뭐 100%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 당론으로 이분에 대한 표결을 찬성한다, 이걸 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당론으로 반대한다 이것도 아니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대로 가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론으로 반대하겠다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렇게 되면 자율투표로 가면서 완전히 막는 이런 상황은 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숫자적으로도 이미 국민의당이 여당 편에 쓴다고 하면 예. 과반이 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할 거고 예. 과반을 훌쩍 넘는 표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아 변호사님 뭐 하실 얘기 있나요? 다음 대법관 후보인가요? 아니 민변에서도 대법관 후보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충분히 후보뿐만 있겠죠. 대법관이 그리고 네. 이제 그 14명이기 때문에 예. 또 진보 일색으로 가도 안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만큼 대법관 구성도 다양한 게 맞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예. 활발한 토론과 부딪힘을 통해서 사회가 좀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른바 숙이 예. 충분하게 토론돼서 평소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예. 다른 대법관도 설득하고